네, 오늘의 아침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총 블룸버그 뉴스이고요. 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800억 달러 증자, AI 전쟁의 판이 바뀐 부분. 두 번째,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IPO 레이스의 진짜 의미. 세 번째는 버크셔 해셔웨이가 AI 베팅했던 부분. 네 번째, AI가 인플레를 만든다. 10년 국채가 5% 돌파할까 말까. 다섯 번째는 호르무즈 협상 현황. 여섯 번째는 연준의 딜레마,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일곱 번째는 유가 재고의 경고, 올 여름이 진짜 위기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800억 달러 증자입니다. AI 전쟁의 판이 바뀌었다는 내용이고요. 어젯밤에 열과를 발칵 뒤집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8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로 110에서 113조 정도 수준입니다. 어제 환율 기준으로 약 113조 되는 규모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구글이 돈을 빌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AI 전쟁의 룰이 바뀌었다는 신호인데, 스페이스X가 이번 IPO에서 750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이 그거보다 더 크게 800억 달러를 한 번에 조달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거기다 버크셔 해셔웨이가 그 중에 100억 달러를 단독으로 투자한다는 내용. 패키지 구성을 보면 주식 매각 프로그램, 전환 우선주 발행, 버크셔 해서의 직접 투자, 자본 구조 전체를 총동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주식을 파는가? 알파벳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현금 창출 기업인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왜 굳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올해 알파벳 캐펙스가 900억 달러, 내년 27년에는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지난 4개월 동안 채권 시장에서 600억 달러를 이미 빌렸는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800억 달러를 더 조달한다는 거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I 경쟁이 이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자본시장 경쟁이다. 현재 알파벳이 노리는 것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글 AI의 칩 대량 확보. 알파벳은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AI 칩인 TPU를 만듭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경쟁자죠. 둘째, 데이터 센터 확장. 세 번째, 엔트로픽과 오픈 AI 같은 AI 기업들보다 먼저 자본을 선점하는 것. 한마디로 IPO 전에 내가 먼저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주가 2, 3% 하락했죠. 그거는 희소효과입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 지분 비율이 줄어드니까, 어,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난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알파벳 주가 120% 올랐어. 3% 빠진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시장은 이미 이 방향을 승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방향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별로 안 빠진 거죠, 사실은. 어, 첫 번째의 내용은 이겁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이제 기술력이 아니다.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다.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싸게 돈을 조달하느냐. 이 싸움에서 알파벳이 첫 발을 뗐다. 는 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IPO 레이스의 진짜 의미입니다. AI 업계에서 지금 치열한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IPO 서류를 비밀리에 제출했어요. 라이벌 오픈 AI보다 먼저죠. 이게 단순한 상장 경쟁이 아닙니다. 어, 불과 1년 전만 해도 엔트로픽은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코딩, 기업 업무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고, 기업 가치는 이미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O에서 오픈 AI보다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왜 서두르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시장 창문은 언제 닫힐지 모른다. 먼저 들어가는 게 이득이다.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차이점은 뭔가 있을까요? 두 회사의 전략은 완전 다릅니다. 오픈 AI는 소비자 시장을 공략합니다. 챗GPT, 소라, 일반 사용자용 서비스가 메인이죠. 엔트로픽은 기업 시장에 집중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들의 업무 자동화, 코딩, 분석, 이런 것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는 곳이 기업 시장이다. 엔트로픽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더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IPO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주목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GPU,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이걸 사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엔트로픽은 이미 36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PO로 추가 자금을 확보해서 구글 AI 칩을 사고 데이터 센터를 늘리려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팅 자원을 많이 가진 자가 AI 전쟁에서 이긴다는 논리죠. 그러면 엔트로픽이 1조 달러 가치를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 수십 개의 AI 스타트업들이 확인을 받는 겁니다. AI는 전통 소프트웨어보다 10배, 20배, 심지어 50배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공개 시장에서 검증되는 순간입니다. 그 벤치마킹 하나가 AI 투자 생태계를 전체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오픈 AI보다 먼저 상장해서 자본을 선점한다. 엔트로피 IPO를. 두 번째, 기업 시장에서 수익성을 증명한다. 세 번째,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보다 얼마나 큰지 공개 시장에서 검증받는다는 게 전략입니다. 이게 엔트로픽 IPO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버크셔 해셔의 AI 베팅. 워렌 버핏은 평생 기술주를 멀리 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투자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죠. 그의 후계자 그렉 아벨이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알파벳에 100억 달러 투자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보시죠. 워렌 버핏은 애플에 투자하긴 했습니다. 근데 애플은 기술 기업이 아니라 소비재 기업으로 봤어요. AI 인프라 투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렉 아벨은 다릅니다. 취임하자마자 두 가지를 했어요. 주택건설 회사 투자, 저렴한 주택 공급 위기 대응, 그리고 알파벳 AI 인프라 투자. 전통적인 버크셔 스타일과 새로운 방향을 동시에 보여준 겁니다. 버크셔 해셔웨이가 보유한 현금이 현재 4천억 달러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왜 이 돈을 안 쓰냐는 질문을 받아왔어요. 버핏은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투자처가 없다. 근데 아벨이 이 돈을 AI에 풀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버크셔가 들어왔다는 건 AI가 단순한 시장 열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프라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버크셔의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야, 팔로우미, 따라와도 괜찮아. 지금까지 AI 투자를 망설이던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보험사들이 이 신호를 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400억 달러짜리 현금 더미가 AI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시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버크셔의 어, 어, 투자 전략하고는 좀 다르게 현재 버크셔의 AI 투자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투자해야 될 시기가 왔다. 워렌 버핏의 원칙이 시대 변화 앞에서 조용히 업데이트한 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AI가 인플레를 만든다. 국채금리 5% 돌파할까? AI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거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물가가 안정되니까요. 근데 한 전문가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AI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가 5%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왜 AI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까?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 걸 생각해 봅시다. 반도체 수요 폭발하고 건설 인력이 부족해지고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특수기술 인력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알파벳 혼자 9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매그니피센트 7 전체로는 6천에서 7천억 달러입니다. 27년엔 하이퍼스케일러들 전체 캐펙스가 3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답니다. 이 돈이 전부 공급 제약이 있는 경제로 쏟아지는 거죠. HP라는 회사가 어젯밤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31% 증가했어요. 예상치 19%를 압도했습니다. 이게 수요가 공급을 뚫고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신호입니다. 어떤 전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AI 관련 서버가 10에서 20% 오르고 있다. IT 기업들 예산이 3에서 4%밖에, 아, 아니죠. 기업들의 IT 예산이 3, 4%밖에 안 늘었는데 가격이 그 이상 오르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들이 비용 상승을 흡수하거나 다른 곳에서 줄이거나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미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고 있고 아이폰 18도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브레이드의
베이드의 테드 모터슨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말을 했는데 나는 장기 금리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고 본다. 10년 국채가 5%를 넘으면 많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 왜 5%가 위험선이냐? 지금 수많은 AI 기업들의 주가는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로 유지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고 즉 주가 조정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주가가 현재는 오르고 있죠. UBS의 에반 브라운의 말입니다. AI 투자의 병목 지점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기업 이익에 반영된다. 즉, 공급 제약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다.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겐 수익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AI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AI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 장기적으로는 AI가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연준은 그 시간 동안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협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발목을 계속 잡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연일 낙관을 펼치고 있죠. 뜻밖의 변수가 터졌죠. 이스라엘입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미쳤다라고 불렀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 대화를 이어가는 중인데 이스라엘이 자꾸 뒤치기를 하는 거죠. 내번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란 입장에선 짜증 날 겁니다. 계속 미국이랑 협상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뭐 동맹국이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입장이겠죠. 당연히. 이란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없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과 레바논 문제가 하나의 전쟁이죠.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직접 전화해서 강하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공습 계획 잠시 보류. 대신 남부 레바논 작전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반쪽짜리 합의죠. 이란은 사실 4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입니다. 어, 트럼프가 협상한 이란은 단일 주체가 아니에요. 기존에는 뭐 한 명의 단일 주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 최고 지도자, 혁명수비대 사령관, 국가안보회의 4개의 권력 주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쪽과 협상이 잘 돼도 혁명수비대가 미사일을 쏘면 협상이 무너지는 구조죠. 이게 협상 뉴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지후 해협은 현재 그 기존에 막혔던 유조선 약 25%가 통과에 성공했고 이게 정상 수준의 사실은 10에서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국 센트콤이 일부 선박에 통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군함으로는 직접 호의는 안 하고 있어요. 이란이 독점적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결론을 얘기하면 미국과 이란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평행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변수가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해협은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연준의 딜레마,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3주 후에 연준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신임 의장 케빈 허시의 첫 기자회견이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케빈 허시라는 분의 처한 상황이 지금 현재 최악입니다.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동결해도 문제. 지금 현재 먼저 인플레이션 상황을 먼저 보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3.4%입니다. 연준 목표 2%보다 훨씬 높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베스 해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반면에 르네상스 매크로의 닐 더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노동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연금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올리더라도 한 번이 아니라 75에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한꺼번에 가야 할 것이다. 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AI 빅테크는 금리에 거의 영향 안 받습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 진대 금리 25bp가 무슨 의미겠어요? 문제는 나머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상공인 대출, 저소득층 신용카드 이자, 금리 인상의 고통은 이미 힘든 사람에게 더 크게 옵니다. 저번에 그 K자 반등, K자 반등이 아니고 K자 경제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고통을 받는다. 즉, 잘 되고 있는 곳에 금리는 무감각하고 못 되고 있는 곳에 금리를 직격탄을 받는 현재 구조입니다.
워시가 지금 현재 처한 정치적 압박도 있어요. 사실 워시는 트럼프가 지명했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시가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연준의 신뢰를 잃습니다. 이거 엄청 크죠. 그렇다고 올리면 트럼프와도 충돌해요. 어, 리사 아브라모위치라는 분이 예언했다고 하네요. 워시 의장 첫 기자회견에서 후두염에 걸릴 것 같다. 말하기 너무 어려운데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이 연준의 처한 상황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금리를 올리면 이미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장기 동결이지만 그것도 완벽한 답은 아니다. 는 게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재고의 경고입니다. 올 여름이 진짜 위기다. 지금까지 기름값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비축유랑 재고를 꺼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충격적인 분석 내놨습니다. 올 8월에 미국 디젤 재고가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지금 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골드만삭스 에너지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미국 원유 재고 감소량이 역사상 최대였다. 미국 디젤 재고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호르무즈가 막힌 후 미국이 유럽에 석유를 대신 공급하면서 자국 재고가 급격히 줄었고 이 속도로 계속 줄면 8월에 임계치인 20일치 재고에 도달한다. 두 번째,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디젤 재고 20일치가 중요한 이유, 트럭, 농기계, 건설 장비, 발전소 이런 부분들 디젤이 사실 경제의 실제 이제 혈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고가 20일 밑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수직으로 올라갈 겁니다. 물류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등, 공장 가동 차질,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직 괜찮아 느끼는 건 버퍼가 남아서예요. 하지만 그 순간은 8월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해결될까? 협상이 타결되도록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첫 번째, 유조선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몇 주 걸리죠. 두 번째, 이란 생산시설 복구가 몇 년이 걸립니다. 세 번째, 시장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 골드만의 단 스트루이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 모두 집중했다. 두 번째, 관심이 줄었다. 세 번째, 아무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지만 물리적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국 수요 감소가 버퍼 역할을 할까? 이게 다행인 요소라고 하네요. 중국 휘발유 수요가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원유 수입도 40% 줄었고요. 전기차 보급 영향도 있고 경기 둔화 영향도 있습니다. 이 수요 감소가 유가를 어느 정도는 억제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수요가 다시 올라가고 그때 재고 고갈과 맞물리면 유가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AI 전쟁은 자본시장 전쟁으로 변했고 알파벳이 그 레이스를 시작했다. 두 번째, 엔트로픽 IPO는 AI 가치를 공개시장에서 검증받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세 번째, AI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혁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요인을 유발할 것이다. 네 번째, 호르무즈 협상은 4개의 머리를 가진 이란과 이스라엘 변수로 여전히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다섯 번째, 연준은 올려도 내려도 동결해도 답이 없는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재고는 조용히 소진되고 있고 올 여름이 진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블룸버그 뉴스였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seeking.com에서 받아온 자료고요. 여러 개의 업체들에 대한 현재 현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고, 우선 소프트웨어 기업인 GitLab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 세계 인력 13% 감축 및 22개국 철수 발표. 현재 GitLab은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범위를 37% 축소하기 위해서 22개국에서 철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전 구조조정 비용으로 약 3천만에서 3,500만 달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퇴직금과 인력 유지비 등 구성된 비용은 27년도 회계연도 2분기 시작으로 약 4개 분기에 걸쳐서 인식되고 구조 조정은 내년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계획이고 장기적 성공을 위한 조직 슬림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동화 확대를 추진 중이고 시장 기대를 웃돈 1분기 실적 덕분에 주가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센서타워라는 업체고요. 센서타워라는 업체가 그 챗GPT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챗GPT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한 사상 최단기간 앱에 등극했다는 내용입니다. 챗GPT가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오픈AI의 챗GPT는 출시 이후 3년 만에 기업사상 가장 빠르게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 10억 명 이상을 돌파했고 기존 주요 글로벌 앱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최근 MAU를 9억 명을 달성해서 뒤를 쫓고 있고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스페이스 XI의 그럭도 각각 5,600만 명,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챗GPT의 독주 속에서도 고도화된 AI 모델 간의 경쟁으로 인해 최근 클로드를 함께 설치한 미국 이용자들은 챗GPT보다 클로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등 사용자 참여도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빌드에서 자체 개발 인공지능 모델 에이전트 양자칩으로 AI 역량 과시. 자체 AI 모델 및 양자칩을 공개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MAI Thinking 1 등 다수의 자체 신형 AI 모델을 선보였고 AI가 설계해서 참여한 신뢰성을 1000배 높인 양자칩 마요라나 2를 공개하고 대규모 양자 컴퓨터 개발 목표 시점을 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사용자의 이름, 명령 없이도 백그라운드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활성화 개인 에이전트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우트를 공개했고 이를 M365 앱 전반에 통합하여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AI의 에이전트가 정보를 탐색, 추론, 활용하는 데 최적화된 새로운 형태의 에이전트 전용 검색 시스템인 웹 IQ를 공개하고 대기자 명수는 현재 명단을 접수해서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사는 구글 AI에 8천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 발표, 수혜볼 기업은 어디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구글이 대규모 AI 투자를 하죠. 구글이 AI 투자에 80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TPU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공급망 수혜주들의 그 주가도 폭등했습니다. 마벨, 코이런트, 루멘텀, 셀레스티카 등 주요 협력사들의 주가가 급등한 반면 엔비디아와 인텔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브로드컴과 TSMC를 구글 설비 투자의 확실한 수혜자로 꼽았고 AI 열풍이 완화되더라도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인프라 역량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벨하고 코이런트는 제가 좀 관심 그 업체에 넣어놓고 관리에 좀 계속 보던 업체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기회가 있겠죠. 현금 비중이 좀 없어서 투자는 못했는데 좀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네비우스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엔비디아가 마벨을 극찬하면 광통신 네트워킹 강세, 루멘텀 코딩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슨왕의 마벨 극찬과 주가 폭등.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컴텍스에서 마벨의 데이터 센터 연결 기술을 극찬하며 다음 1조 달러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마벨 주가가 30% 폭등했습니다. 젠슨왕이 발언에 힘입어서 코이런트, 루멘텀, 코닝, 파브리넷, 시에나 등 광통신 및 네트워킹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젠슨왕의 발언뿐 아니라 구글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800억 달러 투자금을 조달하고 밝힌다 해서 광통신 네트워킹 부분으로 투자 유익을 가속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그 기사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루에도 워낙 변동폭이 크고 유동성이 달라서 특히 광통신 관련해서 이 양자칩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죠. 양자 그리고 광통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양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거론이 돼서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27년인가 28년까지 양자 보안 관련해서 미국 정부 시스템을 다 수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양자 보안 관련 업체들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하고 그다음에 양자 보안 관련 업체 두 군데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회사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 초에 좀 들어갔던 부분이 거의 10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엔비디아나 구글이 보고 있는 이런, 특히 엔비디아가 최근에 여러 차례 주장한 기존의 구리선 방식의 어, 연결이 아니라 광통신, 그리고 빛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세대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다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음, 마벨의 협력사인 그 반도체 업체가 있습니다. P로 시작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도 어, 투자를 해왔지만 최근에 그 신뢰 보안 문제 때문에 좀 틀어져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다른 고객사를 얻으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역시 올 3월에 들어갔는데, 음, 마치 마찬가지로 120%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기보다는 현재 그 뉴스나 미국이 가야 되는 방향에 집중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로 모든 데이터가 증명이 돼야 되지만, 이 회사가 가는 방향, CEO의 생각,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와 그리고 반도체 특히 광통신 이쪽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보면서, 이 업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벨하고 코이런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아쉬운데요. 여기는 주가가 좀 많이 낮을 때부터 좀 봤던 업체들이라, 어, 국내장에서 좀 수익을 실현해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놓쳤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좀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